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76부 개전 조선과 후금의 정민연 전쟁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7년 1월 13일 의주성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후금이 의주성을 공격하기 앞서서 먼저 조선의 장병들에게 조속히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통첩을 보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후금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조선의 최북단 국경 요새인 의주를 지키는 의주 부윤 이완이라는 인물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완은 병사들에게 만전의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완 어서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완,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임진년 전쟁 때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바로 그 이순신의 큰형 이희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순신의 조카인 셈이죠. 이순신의 맏형이었던 이희신이 좀 일찌감치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이순신에게 의탁을 해서 살게 됐고, 그래서 이완도 사실상 이순신에 의해서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삼촌 조카 관계라고는 하지만 이게 거의 사실상 무슨 관계가 되냐면은 양아버지 양아들 그런 관계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이순신은 임진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정읍 현감으로 발령이 났을 때도 조카인 이완을 데려가서 계속 보살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지방 발령을 나가게 되면은 친족이나 혹은 가족들을 두고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같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현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순신의 가족이나 친족들이 이순신의 위세를 빌려가지고 뭔가 좀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그래서 청렴한 관리들은 보통 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족들은 한양이나 이제 고향이나 이런 데에 놔두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이제 임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순신은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 깐깐하고 엄격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천하의 그 이순신이 이완을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가지고 계속 자기 옆에서 두고 보살필 정도로, 그 정도로 각별하게 이완을 양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완은 이순신의 기대에 부응을 해가지고 특별히 사고치지 않고 굉장히 또 처신을 잘했다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순신 옆에 있으면서 이순신의 성품과 스타일을 가장 많이 보고 배웠던 인물이 조카인 이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임진년 전쟁이 일어나자 이완은 숙부인 이순신을 따라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의 유언을 들으면서 나의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순신의 조카인 이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노량해전 파트에서도 한번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완이 직접 북을 치면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독려하면서 이 노량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시키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이완은 정식 무관은 아니었어요. 의병 형식으로 참전한 상태였죠.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 점도 있었거니와, 또 정식 무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조카 삼촌 관계라 가지고 같은 진영에 배속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상피제라고 해가지고 한국사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지를 딴 데로 발령 내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완은 자기 숙부를 따라서 계속 종군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상황이 또 이제 묵과 같은 거 응시해가지고 하기에 좀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는 아직 묵과 급제제는 아니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묵과를 봐서 급제를 해가지고 무장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정매년 무렵에는 조선의 최전방 국경지대를 지키는 의주 부윤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완은 숙부인 이순신을 오랜 세월 동안 곁에서 모신 사람답게 여러모로 이순신과 굉장히 유사한 성품이었습니다. 엄격하고 깐깐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이때 당시 청북 일대 관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이었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용의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폐악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문용이 아무래도 이제 상국인 명예 장수인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사실 이게 더 무섭긴 하죠. 최고 실세였던 바로 엄당이 수장, 위충현의 신임을 얹고 있는 그쪽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청북 일대 관료들도 감히
모문용을 거스른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에다가도 막 이제 장기를 올리면서 여기 사정 정말 좋지 않다. 모문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렇게 사고 친다. 저것 좀 어떻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죽는 소리를 하는 게 거의 고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조선 조정도 딱히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완은 과거 숙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순신이 또 되게 이런 면에서 깐깐하고 엄격했었죠. 그래서 진린한테는 굉장히 잘 대해준 게 맞긴 하지만 진린의 부하들이 약탈이라든가 이런 횡포 시비를 걸게 되면은 그거 정말 가차없이 처벌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랐던 이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문용의 부하들이 분탕질을 칠 때마다 자기 구역에 오면은 그냥 가차없이 다 잡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완만 그랬던 건 아니고 몇몇 이제 좀 강단 있는 관리들이 그러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완이 가장 이게 강도 높게 대처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폐악질을 부리는 모문용의 부하들을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곤장을 처벌했어요. 이것 때문에 모문용이 화가 나가지고 조선 조정에 압력을 넣는 거죠. 당장 저 이완이라는 놈을 어떻게 해라. 파직을 시켜라. 처벌을 해라. 안 그러면 너네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조정에 압력을 가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조선 조정 입장에서 모문용이 좀 무섭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문용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너무 뻔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첩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조만간 후금이 조선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전쟁이 임박한 시점에 최전방에 있는 장수를 교체를 한다. 그것도 이런 정말 가짜는 이유로 교체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조선 조정도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완을 가드를 쳐주게 돼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문용의 주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떤 타협책을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이완을 파직시키진 않았지만 자급을 한 등급 이제 강등을 시킴으로써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이제 감봉 조치 당하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이죠.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이완은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전력을 가진 이완이 지키고 있던 의주는 조선의 최북단 국경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특별히 선별해가지고 보낸 인물이 바로 이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의주 지역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외침의 위협을 겪었던 지역이잖아요. 이건 뭐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그래 왔었죠, 여기는. 그래서 평소부터 의주는 임전태세가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주의 백성들은 기질이 굳세고 용맹하면서 이게 사실 평안도 한경도 쪽이 전방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의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부터 궁술과 기마술을 연마해서 이게 민간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는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곳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주 부윤 이완은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의주를 사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3,000이지만 여기 있는 민간인들까지 합치면은 아마 수천 명쯤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민간인들은 여자들까지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여자들도 나름의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임전태세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의주성의 전략 목표는 무엇이었냐? 만약에 후궁군이 공격해서 들어오면은 이완은 최대한 이곳에서 적의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에서 방어선이 구축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임무였다는 거죠. 뭐 청천강 방어선, 그 다음에 대동강 방어선, 뭐 임진강 방어선 이런 방어선들이 딱딱딱 만들어질 때까지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일단 1차 목표였어요. 자, 그리고 남쪽에 방어선이 형성이 되고 지원군이 북진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협공을 가해가지고 후금군을 괴멸을 시킨다라는 것이 기본 작전 플레이시였다는 거예요. 흡사 먼 옛날 거란의 침공을 막아냈던 양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곳 이제 의주가 최전방을 지키는 요새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후금의 남쪽으로 진군하는 후금의 후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요충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1월 13일 오전 무렵 후금군은 예고했던 대로 3만여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의주성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에 이완은 차분하게 후금군의 공세를 막아내며 적의 예봉을 꺾어 나갔죠. 의주성에 배치된 화포들이 불을 품자 이를 본 후금군은 당연히 좀 기가 질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성 전투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떠올리는 듯한 그런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완이 각종 화포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침착하게 후금군의 공격을 저지를 하면서 개전 당일에 벌어진 의주성 전투는 순조롭게 조선 측의 선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금군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이런 막강한 요새를 정면으로 그냥 들이받았던 건 당연히 아니죠. 사실 이날 하루 종일 펼쳐진 공세는 일종의 연막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후금 측에는 얼마 전 반란에 실패한 뒤 후금으로 망명한 이괄의 잔당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윤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로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던 강홍립도 있었죠. 물론 뭐 강홍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괄의 잔당들하고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괄의 잔당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보를 있는 대로 다 풀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하던 임무가 뭐냐면은 바로 이 청북 일대를 방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청북 일대에서 한양까지 진격을 하면서 조선군의 방어태세, 그 다음에 또 이제 허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조리 꿰뚫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얘들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후금은 일종의 치트키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한윤 일행은 의주성의 취약점과 공략법도 나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이때 당시 후금이 노리는 공략 지점은 어디였냐면은 다름 아닌 의주성의 수구문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게 의주읍성 남문인데 성문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꽤 큰 성이에요. 성벽도 상당히 좀 이제 크고 두터웠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남아있는 게 남문이고 나머지는 이제 터만 좀 남아있어서 원래 원형이 어땠는가를 갖다 우리가 완전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주성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수구문,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수구문이란 것은 뭐냐면은 수로를 해서 물을 내보내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이 수구문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도상으로는 사실 여기가 이제 그런 물길이 좀 보이진 않거든요. 의주성 안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물이 꽤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어쩌면은 의주성 안에는 그런 물길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없었지만 그냥 뭔가 좀 이제 비밀 통로의 개념으로 수구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실개천 같은 게 하나 흘러갔을 수도 있기는 있죠. 아무튼 간에 이 수구문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이제 비밀 통로 역할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구문은 아무래도 이제 물을 내보내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지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위치만 좀 알고 있으면은 비교적 공략하기도 나름 용이한 지역이기도 해요. 영화 그 반지의 제왕 2에 보시면은 왜 그 사우론 군대가 화약을 설치해가지고 문을 날려버리잖아요. 그 문이 거기가 바로 수구문이에요. 거기도 물이라고 해서 뭐 큰 강 같은 게 아니고 실개천 같은 게 좀 이제 나가는 그런 문이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원체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는 점, 그게 좀 이제 공략하기 까다로운 거지. 사실 거기가 어딘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의외로 여기도 또 공략하기 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윤 일행, 즉 이괄의 이 잔당들이 굉장한 치트키 역할을 해줬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조선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진 않았겠죠. 당연히 이 수구문에도 방어 병력을 배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날 하루 종일 퍼부은 후금군의 공세로 인해서 조선군의 집중력이 일단 많이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후금군은 이괄의 잔당이 한윤을 필두로 100여 명의 병력을 선발을 해가지고 수구문 쪽으로 잠입을 시킵니다. 당시 후금군은 사냥꾼으로 위장을 한 데다가 향도로 또 이제 앞장섰던 한윤이 굉장히 유창하게 조선어를 구사를 하니까 이거 영락없이 이게 딱 조선 사람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장은 이제 조선 복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급한 대로 중국식 복장을 입기는 입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오랑캐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또 이제 말하는 것도 한국어 완전 토종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딱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민병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의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개미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구문을 지키는 장수가 이들을 이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별 의심하지 않고. 자, 이렇게 감쪽같이 수구문 안으로 들어온 한윤과 후궁군은 돌변해서 수문장을 참살하고 성내로 난입해서 거하게 불을 지르게 됩니다. 성 안이 불길이 휩싸이자 의주를 방어하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야사 기록에 따르면 이때 여기서 내응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윤 자체가 이제 이 청북 일대의 방어를 책임지던 이갈 휘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의주에도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 몇 명을 구워 삶아가지고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수구문 돌파도 아마 이 덕이 쉽게 했을 것이고 안에 들어가서 이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응에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 안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가지고 후궁군이 의주성을 향해서 총공세를 퍼붓게 됨에 따라서 조선군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막아낼 방도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문이 돌파되자 이완은 성문의 장대에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지휘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장렬히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노적 삼반여기가 갑자기 의주를 습격하여 수구문으로 들어와 수문장을 죽이고 몰래 성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군문에서는 적군이 온 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야사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 당시에 한윤이 사냥꾼 복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왔고 안에 또 내응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본진의 절제서 이완이 급히 나아가 방어하면서 통판, 최몽양 및 수하 장관들과 함께 아침까지 전투하여 적병을 많이 죽였으나 중과 부적으로 버틸 수 없었다. 안에 이미 불바다가 된 상태에서 지금 바깥에서 후군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지 안에 또 내부에 배반자들도 나왔잖아요. 이런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서 이완이 아무리 용전분투한들 무슨 방법이 있겠냐 이거죠. 이완, 최몽양 등은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함께 죽었고 대서 장관과 수만의 민병들도 남김없이 도륙당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완을 비롯해서 예하 장병들은 이 의주성이 함락됨에 따라서 전원 다 전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자랑하던 의주성이 불과 하루 만에 함락된 것은 조선 조정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떤 이제 루머가 좀 떠돌게 되냐면은 아니 그 의주성이 하루 만에 함락되더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뭔가 정상적으로 함락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여기를 지키고 있던 이완이 헛짓거리 한 거 아니냐? 한 거예요. 왜 이게 임진왜란 때도 사실 부산 첨사 정발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돌았었잖아요. 정발이 뭐 술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응전을 못했다. 그러니까 저게 하루 만에 함락된 거 아니냐? 이때 당시 이완한테도 똑같은 소문이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완이 뭐 기생 끼고서 이제 파티를 벌이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응전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됐던 거 아니냐? 그런 풍문이 좀 떠돌고 야사에서도 좀 그런 기록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과 조선 조정이 추후 파악한 실태를 통해서 당시 의주부인 이완과 예하 장병들이 분전 끝에 장렬히 전사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례를 보면 이래요. 의주성 안에 있던 장수들은 방비를 입고 있다가 습격을 받은 것으로서 잘못이 없지 않기 때문에 즉시 포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듣건대 이완 등이 군사를 모아 거리에서 싸워 매우 많은 적을 죽였고 힘이 다해 패했다고 하니 그 중에서 뚜렷이 드러난 이완, 최몽량, 여영원, 김재정, 양극 등에게는 모두 추중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황당하게 당한 건 아니었고 나름 사력을 다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안타깝게도 패배를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완의 명예가 가까스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임진년 전쟁 때도 정발, 송상현이 그랬거든요. 저게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다 성들이 함락될 수 있냐? 혹시 얘들 안 싸우고 도망갔던 거 아니냐? 혹은 술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응전을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어오르고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디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체포해라 뭐 일본적인 망명한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도 다 돌았는데 초반에 이제 원체 정신없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풍문이 돌았던 거고 나중에 좀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진실이 이제 파악이 되게 되면서 정발, 송상현도 결국 나름의 이제 명예회복을 하게 되죠. 이완도 마찬가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선의 최전방 교수인 의주성이 너무 황당하게 함락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번 목표가 어디냐면은 의주성 동쪽으로 좀 떨어진 지역. 여기도 역시 국경지대
요충지죠. 창성진을 향해서 후궁군의 한 부대가 이 창성진 쪽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과연 창성진은 후궁군의 공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